수묵담야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칠흑 같은 어둠, 버들고개 끝자락엔 길 잃은 나그네를 기다리는 기이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희미한 불빛. 그가 그 문을 두드리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문을 열어준 건 백합처럼 처연한 과부 월아였습니다. 밤이 깊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 별채문만은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열지 말아야 할 문, 그 너머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버들고개에 얽힌 기이한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계 어디쯤 험준하기로 소문난 버들고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워낙 산세가 깊고 험해서 웬만한 장정도 해가 지면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험한 고갯길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남노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터덜터덜 걷고 있는 이 사내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생이라는 선비였습니다. 10년 넘게 형설지공으로 글공부에 매진했건만 이번에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하늘도 그의 속상한 마음을 아는지 정오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내 인생이 낙방의 연속이더니 이제는 이 산중에서 비명행사하게 생겼단 말인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도 유분수지. 빗물에 씻겨 저승길에 오르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생은 연신 맺히는 빗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탄식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들을 사정없이 짓밟았고 산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괴성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집시는 진흙탕에 절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젖은 도포는 몸을 칭칭 감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벼락이 한번 번쩍이며 온 세상을 하얗게 밝힌 순간 저 멀리 굽이진 길 끝에 기와 지붕의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이생은 마치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듯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산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갈하게 지어진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비바람에 휘날리는 가지들이 마치 누군가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고 호구를 만나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하룻밤만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주모든 주인이든 제발 대답 좀 해주시오. 천둥소리에 묻힐까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생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빈집인가 싶어 돌아서려던 찰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이생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등잔불을 받쳐든 여인, 빗방울이 튀어 살짝 젖은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생은 평생 글 공부만 하느라 여색을 멀리해왔건만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의 발길이 닿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예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풍채를 보니 선비님이신 듯한데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비에 젖은 몸을 그대로 두시면 큰 병이 날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홀린 듯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적막했습니다. 여인은 이생을 사랑방으로 안내하더니 곧이어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을 내어주었습니다. 우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저희 바깥 양반이 입던 옷인데 몸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는 동안 요기하실 것을 좀 준비해 오지요. 여인이 나가고 이생은 젖은 도포를 벗어던졌습니다. 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의 냉기가 옷을 갈아입자 조금씩 가시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박하 향기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쟁반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기구이, 고사리와 취나물,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소곡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이생의 코끝을 자극하는 그 냄새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혼자 사는 집이라 대접이 소홀하여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이 험한 산중에서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태산 같은데 이런 귀한 음식까지 차려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장께서는 어디 가시고 여인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계시는지요? 이생이 밥을 한술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가에 슬픈 기색이 잠시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집에서 죽은 남편의 넋을 기리며 홀로 지내고 있지요. 이곳은 버들고개의 끝자락이라 마을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랍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셨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달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생은 안타까운 마음에 술을 한 잔 따라 여인에게 권했습니다. 여인은 사양하지 않고 잔을 받았습니다. 술잔이 오가자 방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술 기운에 여인의 하얀 목덜미와 호롱불 아래 비치는 눈동자를 자꾸만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억눌러온 사내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술 기운에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좋으나 저와 엄한 약조를 하나 하셔야 합니다. 밤이 깊어 아무리 기이한 소리가 들려도 저 건너편 별채의 문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약조를 어기신다면 선비님의 목숨은 물론 저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과의 약속이자 이 집의 금기입니다. 여인의 눈빛은 순간 서늘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리다. 절대로 별채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소. 밤이 깊어 이생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바람소리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마신 소곡주의 기운 때문인지 몸이 화끈거려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죠.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한이 서린 여인의 통곡 소리였죠.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생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별채의 문을 열지 말라던 여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호기심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저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일까? 혹시 여인이 나 모르게 누군가를 가두어둔 것은 아닐까? 이생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청마루의 선이 별채 쪽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숨을 죽이고 까치발로 별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금기라는 것은 깨뜨리고 싶을 때 가장 매혹적인 법이지요. 별채 문 앞에 다다른 이생이 문틈에 손가락을 대고 구멍을 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선비님, 밤 공기가 찬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이생은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여인이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나 좀 쐬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생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밤이 길면 생각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잠이 올 때까지 곁에 있어 드리지요. 여인은 이생을 다시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진한 술을 내어왔습니다. 여인은 이생의 잔이 비기가 무섭게 술을 채웠고 때로는 은밀한 농담을 던지며 남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선비님, 한양길은 어떠하셨나요? 과거 시험이야 운이 따라야 하는 법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글 공부보다 더 귀하고 뜨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인의 손길이 이생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이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달콤한 술 향기가 났고 살결에서는 치명적인 향기가 풍겼습니다. 이생은 그녀를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줄타기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생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죠.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별채의 문을 단숨에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이생의 상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고 입술은 누군가에게 물린 듯 터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최부자가 왔느냐? 제발 우리 며느리는 건드리지 마라. 내 이 늙은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우리 애기만은 살려다오. 노파의 절규에 이생은 술이 다 깼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월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기어이 보셨군요. 기어이 이 비극을 보셨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생은 당황해서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죠.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7년 전부터 숨겨온 피 맺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이 마을의 세도가인 최부자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최부자의 횡포에 맞서 소작인들을 돕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가 매질 끝에 목숨을 잃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최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최부자에게 제안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남편의 심요살이를 하게 해주면 그 후에 당신의 수청을 들겠노라고 말입니다. 최부자는 이 산속집을 지어 저를 가두고 7년 동안 감시해왔습니다. 제가 별채를 열지 말라고 한 것은 눈먼 시어머니를 이곳에 몰래 숨겨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부자가 알게 되면 시어머니를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약속한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인이 이생에게 술을 먹이며 밤을 지새운 것은 혹시라도 최부자가 들이닥칠까봐 무서워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횃불 불빛이 마당을 덮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요망한 년은 당장 나오너라. 오늘이 벌써 약속한 7년이 끝나는 날이다. 내 이제 너를 데려가 내 침소 옆에 둘 것이니라.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장정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앞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이생을 발견하고서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허, 인연보게 7년 동안 정조를 지키는 척하더니 마지막 날에 젊은 놈을 들였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은 당장 끌어내어 다리를 분질러 버려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생을 덮치려 했습니다. 이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선비도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한양에서 가져온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멈추지 못할까? 나는 한양 사헌부의 명을 받아 전국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 중인 암행어사의 수행원이다. 이 문서를 보아라. 내 놈이 그동안 이 고을에서 저지른 악행은 이미 한양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이생은 낙방한 선비였지만 한양에서 공부할 때 사귀었던 고관 대작들의 서신 양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천선장을 마치 어사 출도 명령서인 양 꾸며 흔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 아래서 그럴싸한 문서를 본 최 부자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아니, 어사라니요. 그럴 리가.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관가에 가서 사또와 대면하겠느냐? 사또 또한 네놈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장 이 여인과 노파에게 사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 네놈의 목을 치는 것은 물론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생의 목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평소 죄 지은 게 많았던 최 부자는 이생의 기계와 문서의 위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부자는 허겁지겁 장정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을 보며 이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죠. 선비님, 정녕 어사의 수하인이십니까?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가짜요. 낙방한 선비가 부릴 수 있는 마지막 허세였어. 하지만 저자처럼 겁쟁이들은 종이 한 장에도 벌벌 떠는 법이지요. 그날 새벽 비가 완전히 그치고 버들고개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과 공포가 가득했던 집안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여인은 이생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제가 7년 동안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모은 돈입니다. 선비님의 노잣돈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예쁜 비단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훗날 과거에 급제하면 꼭 다시 찾아달라는 정표였죠. 이생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그의 등 뒤로 눈먼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넘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과거 낙방이라는 슬픔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고귀한 인연을 만났을 것이며 저 여인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 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인이 준 머리카락 주머니를 매일같이 어루만지며 죽기 살기로 책과 씨름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바람이 불면 그녀의 박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지요. 마침내 한양 땅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생이 당당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임금님 앞에서 어사화를 하사받은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연회를 열자고 졸라댔지만 이생은 임금님께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신이 공부하던 중 큰 은혜를 입은 곳이 있사오니 부디 저 버들고개가 있는 고을의 현감으로 보내주옵소서. 그곳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있나이다. 임금은 이생의 기계에 감탄하며 그를 버들고개 인근의 사또로 임명했습니다. 이생은 부임하자마자 화려한 가마 대신 말 한 피를 타고 버들고개로 향했습니다. 사도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산천을 울렸죠.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이생은 가장 먼저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온다는 소식에 미리 비단 옷을 차려입고 굽신거리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누추한 곳까지 어찌 행차하셨습니까? 여기 사또 나으리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황금이... 네 이놈, 그 황금이 백성들의 피눈물이 아니더냐. 내 오늘 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러 왔다. 7년 전
억울하게 죽은 소작인과 그 아내를 핍박한 죄, 그리고 나라의 관리를 사칭하게 만든 이 고을의 썩은 법도를 내 바로 잡으리라. 제보자는 사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어사의 수하인이라며 자신을 겁주던 그 낙방선비가 진짜 사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니까요. 최부자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관가로 끌려갔고 그가 백성들에게 빼앗은 가사는 모두 주인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이제 이생의 발길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버들고개 위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폭우 속에서 보았던 그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몸을 흔들고 있었죠. 대문 앞에 선 이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3년 전 비를 피해갔던 나그네가 이제는 당신을 데리러 왔소. 문이 열리고 그날과 똑같이 소복 차림의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생의 화려한 관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이생은 월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별채 안에서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실력 있는 의원들을 불러 시어머니의 눈을 고치게 했고 얼마 후 노파는 기적처럼 흐릿하게 남아 며느리와 사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 날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과부와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에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과 효심을 아는 백성들은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습니다. 이생은 월화와 함께 버들고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고개 너머에 폭우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맑은 날이 왔겠소. 굽이진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참된 평안을 얻었구려.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때로는 더디게 올지 몰라도 하늘은 결코 의로운 자를 외면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버드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잎을 틔우듯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이런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